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또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주택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좀 끊었던 이유가 이제 임대주택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임대주택은 주택입니까? 임대주택도 주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임대주택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읽어보면, 임대주택은 당연히 뭘 목적으로 합니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 아까 들어갔던 공공주택 특별법이 아까 공공임대주택이 있었잖아요. 예? 그 공공임대주택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당연히 민간임대주택을 다루죠. 요 두 개가 모두 무슨 주택이죠? 임대주택. 그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또 역시 이제 주관식 문제 등이 또 나왔었는데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서 정해야 되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든 공공주택 특별법이든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적용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법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법이 일반법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법 이름에서 특별법이 들어가죠. 특별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을 특별히 다루고 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을 특별히 다룬다고요. 맞죠?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체 개념이 이제 있게 되는데, 자, 또 저를 봅니다. 이 이제 주택법에서 아주 특이한 조문이 뭐냐면, 주관식 문제가 또 나왔었는데요. 이제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 무슨 법이랬죠? 건축법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 허가를 받는 거야. 건축법은 허가를 받게 되는데, 아까 허가권자가 누구로 했죠? 턱턱 시군구승자는 했잖아.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야 뭐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적인 모습인데, 주택법은 규제를 더 하는 법이거든요.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야. 그럼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죠. 그래서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특히 주택이 30호, 30세대 이상이야. 그럼 세대수 어느 정도 많다고 보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까지 받아라?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건설하는 사람 등만 사업주체라고 하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업주체 개념은 함부로 쓰는 개념이 아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주택 아주 멋있는 주택인데, 아파트를 10세대를 건설할 수도 있잖아. 10세대는 30세대가 안 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고요.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안 써.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죠? 건축주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개념은 거기 보시다시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나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있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1과 2를 묶어 두십니다. 1과 2를 묶어 두시면 바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 지방공사죠. 국가 등이잖아. 이 사람이 하나가 있고, 예? 이 사람은 국가 등이라서 그런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국가 등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3번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이 보면 출제가 또 자주 됐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 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나 대지조성 사업자도 사업주체는 될 수는 있죠. 사업주체는 될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등록해야 되는 거야. 네? 저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4번이 보면 또 그 밖에 이래 돼 있죠. 그 밖에 옆에다가 이름 손으로 주택조합이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인가라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 많이 됐습니다. 주택조합 인가. 그래서 이제 주택조합도 결국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주택조합의 종류 중에 지역주택조합 들어봤죠? 지역주택조합은 예를 드는 겁니다.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원칙적으로 일정 수가 모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50명이 모였다 합시다. 그럼 적어도 한 50세대를 건설해야 되겠죠. 건설하게 되면 50세대는 30세대를 넘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50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죠. 당연히 주택조합도 뭐가 되는 거요? 사업주체가 된다고요. 맞죠? 근데 이 주택조합은 특이하다. 국가 등은 아니죠. 원래는 등록을 해야 돼. 원래는 아까 국가 등이 아니면 등록을 한다 했잖아. 하는데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땐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런 것도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주택조합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려면 뭘 받아라? 인가를 하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조합은 인가입니다, 주로.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발표합니다. 10번이 이제 바로 관리주체가 되죠. 여러분들이 관리주체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의무 관리를 이제 할 건데, 어쨌든 의무 관리가 되면은 주택관리사도 배치해야 되지만 관리 방식이 자치 관리 아니면 위탁 관리 해야 되죠. 그럼 자치 관리를 이제 한다고 만약 결정이 됐다면 누가 관리주체가 되죠? 다시 자치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6개월 이내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해. 거기 대표자가 소장이거든요. 관리사무소장이 뭐가 돼요?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박스 안에 과목이야. 박스 안에 과목 찾았죠? 여기 보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누구? 관리사무소장. 이 사람이 자치관리일 때의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위탁관리일 때는 누가 선정하죠? 주택 누구를 참 선정하죠?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그 사람이 관리주체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목이에요. 다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를 봅니다. 의무관리 대상을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건데,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소위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누가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사업주체. 이게 사업주체고,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도 관리주체가 되죠. 그것이 나입니다. 나 찾았나요? 맞죠? 임대주택도 주택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임대주택이 공동주택이더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가 임대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임대사업자라 하잖아. 그 임대사업자도 관리주체가 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5번째가 바로 20일에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주택 임대관리업자 있죠?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지금 할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5사람이 있죠?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끊었던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인데, 칠판 보셔야 됩니다. 임대주택은 바로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 하나가 있고, 또 무슨 임대주택이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있는데, 이 주택을 임차해서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렇지, 임차인이라 한다고요. 민간 임대주택을 빌려서 쓰는 사람을 뭐라 하고? 임차인이라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서 쓰는 사람을 뭐라고요? 이것도 임차인이라 한다. 뭐라 한다? 임차인을 하는데, 자, 20일의 기출문제, 올해도 또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용자 개념이라고. 그럼 이 사람을 사용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을 사용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기출문제야. 그럼 사용자는 도대체 뭐냐? 사용자도 사실은 공동주택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거든요. 임차해서 쓰는 사람인데, 자, 이것도 뭐 20일에 주관식 문제가 나왔다. 입주자가 있고 사용자가 앉아 있게 되는데, 자, 이거 22에도 출제됐네요. 입주자도 있고 사용자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을 합해서 앞으로 일컫는 말이 뭐죠? 입주자 등이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사용자냐? 이 사람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시간 쉴 때 한번 완전히 앉아 이렇게 봅니다. 자, 저를 잘 보시면은, 제가 지금 집을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집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직장 관계 때문에 거기서 못 살고, 즉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여기처럼 인천광역시로 제가 발령이 났어요. 출퇴근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와가지고 제 집을 그냥 빌려주고, 저는 또 여기 또 빌리든지 해서 여기서 살고 있다고 했을 때, 제 집을 빌려서 쓰는, 아파트를 빌려서 쓰는 그 사람은 사용자라고. 그게 이해되십니까? 제 집을 빌려서 쓰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용자다. 근데 그 사람을 임차인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법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러면 또 좀 말이 안 맞잖아. 지금 똑같은 아파트를 빌려 쓰는 사람, 어떨 때는 사용자라 하고 어떨 때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똑같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제 혜택을 좀 보려고, 제가 이 법상에, 제가 민간인이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에 임대사업자가 되려고 해. 그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집 한 채를 등록하고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하면 내가 세제 혜택 같은 걸 본다고요. 그럼 제가 임대사업자가 되죠. 그럼 제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뭐죠? 그건 또 임차인이라고. 결국은 무슨 법에 따라서 빌려 쓰는 사람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다루는 민간임대주택이나 이것을 다루는 공공주택특별법 상의 그 법에 따라서 빌려 쓰는 사람만 뭐라 하고 임차인이라 한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빌려 쓰는 사람은 뭐라 한다고요? 그거는 사용자를 하자고 약속을 한 거지. 결국은 이렇게 하면 또 설명이 또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결국은 제가 사업자냐 사업자가 아니냐의 차이야. 내가 임대사업 같은 걸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빌려 쓰는 사람은 뭐라고? 그거는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이렇게 하고, 내가 사업자가 아니고 그걸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사용자라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였습니다. 21의 기출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23페이지 사용자 개념 있나요? 사용자 개념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2조 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는데 박스가 바로 공동주택관리법 2조 6호예요. 그 사용자 보면 이래 돼 있다고요. 공동주택 동그라미. 공동주택을 빌려서 사는 사람 이래 돼 있잖아 분명히. 그런데 가로 속에 누구는 뺀다고요. 뭐의 누구는 뺀다고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뺀다고. 그럼 임대주택이 아까 했잖아. 임대주택이 요 두 개죠. 이 두 개를 합하면 임대주택이잖아요. 여기에 누구는 뺀다고. 임차인은 뺀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한데 다시 말하면 제가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했거나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공공임대는 등록은 안 하지만 하여튼 여기 특별한 용어를 써요. 공공주택 사업자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 주택에 빌려 쓰는 사람만 뭐라고요? 임차인이라고. 그렇지 않고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주택을 빌려 쓰는 것은 뭐라고요? 그냥 사용자로 하자고. 약속이야, 약속.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또 제 사례를 하면 제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럼 저는 소유자죠. 근데 소유자 겸 저는 혹시 입주자가 됩니까? 요게 또 22의 기출이야. 저는 입주자가 됩니까? 되죠? 요 입주자 개념은 넓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서 둘째 줄인가에 보면 2번 동그라미에서 일정한 조문, 즉 주택법 66조 경우에 입주자 개념은 넓은 개념이에요. 소유자 들어갑니까?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배우자, 그리고 또 누구? 직계 좀비속까지를 우리는 입주자라고 한다고요. 자, 지금 소개합니다. 미리. 오늘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입대위에는 동대표자가 있죠. 아까도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했었지만 입대위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 아까 우리가 했지만 역시 해당 주택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했죠. 그러나 최초는 안 해도 된다는 게 출제가 됐다 했잖아. 또 하나 이제 유사 문제가 출제된 게 뭐냐, 이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카, 이렇게 조카 아시죠? 조카는 몇 촌이죠? 조카는 몇 촌이죠? 촌수로는 3촌입니다. 3촌입니다. 조카가 저를 보고는 3촌이라 하잖아. 그 말이 촌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촌, 2촌, 3촌. 3촌이라 하죠. 조카가 3촌. 그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집 소유자인데, 내가 집의 소유자입니다. 301호 소유자인데, 이 조카가 내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동대표가 안 되고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다고요. 대리권을 줘서 동대표 되라. 이렇게 주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6개월 이상 계속 여기서 거주를 했어요. 주민등록도 같이 다 돼 있어. 그러면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기출문제였어요. 안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입주자 중에서 뽑아야 되거든.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중인데 입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되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누구만 된다고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잖아. 3촌은 안 된다고. 3촌 관계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특히 이제 22회 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특색은 지금 한 문제를 지금 소개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입대의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자를 전부 물어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까는 최초를 너가 잘못하면 틀리게 만들어 붙고 여기는 조카를 탁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 조카는 당연히 입주자가 될 수 없잖아. 시문제 이렇게 변형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유행의 문제가 24회면 더 많아졌으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말하는 뜻을 아시겠죠? 이게 정확하게 알자는 뜻이죠.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용어 정리 같은 것들은 하나도 안 틀리게 어떤 식으로 놓든 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공부하는 습성입니다. 많이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뭔가 공부하는 파트만큼은 정확하게 공부하자는 뜻이지.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지금 했던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입주자 개념, 사용자 개념, 임차인 개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익히자 말입니다. 응? 그렇게 그걸 이제 좀 말씀드렸고 됐나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한번 이것도 자, 들어봅니다. 제가 평소부터 늘 리모델링을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한번 질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은 뭐 하는 행위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행위거든요.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 특히 공동택을 리모델링 한다, 뭐 뭔가를 하는 거잖아. 행위죠, 행위. 뭐 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에요? 네? 리모델링은 뭐 하는 행위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딱 하면 답이 대수선이 딱 나와야 된다고요. 리모델링은 다른 게 아니야. 뭐 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라고? 대수선이야. 건축법상 사실 대수선이야. 건축법 나중에 보면 대수선 개념 이런 게 나와요. 주로 주요구조부 들어봤나요? 주요구조부가 이제 뭐가 있냐면 내력벽, 지붕, 바닥보, 지붕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걸 손대는 게 사실 리모델링이에요. 고유 의미에.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앞에 뭐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주요 구조부가 막 낡아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수선하고 해체하고 정설하고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대수선이에요. 그게 고유의 리모델링이란 말입니다. 리모델링이 딱 나오면 뭐를 생각한다고 우선 건축법상의 대수선을 생각해야 돼. 자, 근데 어차피 있죠. 그 집주인들이 사실 구분 소유자고 공동택 관리법으로 따지면 입주자죠. 그럼 입주자 입장에서는 돈이 돼야 되잖아. 리모델링 해서 뭔가 좀 돈이 돼야 되는데 단순한 대수선만 해서는 돈이 안 돼.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하는 김에 뭐 정책 좀 하자. 정축. 좀 느리자. 그게 리모델링이야. 리모델링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아니면 뭐다. 행위인데 대수선 아니면 정축이라고. 자, 7번 봅니다. 뭐 아니면 뭐다. 대수선 한다든지 또는 뭐 한다? 정축을 이야기하면 정축. 저를 봅니다. 자, 이거 뭐 적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재수교 같은 경우는 계속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외워보는 거야. 핵심을 딱. 리모델링이 딱 물어보면 뭐 아니면 뭐다고요? 대수선 아니면 정축이라고.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거의 안 해. 단순히 그렇게 하는 거는 규제를 거의 안 해. 대수선은 규제를 안 하는데 정축이 뭔지는 아직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정축은 규제를 많이 한다고요. 기간이 많이 지나야 돼. 예를 들면 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보통 사용검사를 받는데 그로부터 한 5년 지났는데 정축을 가미한 리모델을 해달라면 안 해줘. 리모델링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안 해준다고요. 허가를 안 해도. 그럼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이게 15년이라고. 예? 여기 20회인가 20일에 출제가 됐단 말이야.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5. 이게 정축할 때 15년이라고요. 정축은 몇 년이 지나야 된다? 15년이 지났는데. 자, 이제 여기 주관식 문제 놓으면 진짜 좋은 것이 있는데 정축의 개념은 건축법에서 정축은요. 건축 면적, 연면적 또는 청수 또는 이제 높이를 늘리는 게 다 정축이야. 근데 그 건축법상 개념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 그럼 뭐를 늘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택법 상의 리모델링에서 요 노란색 정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는데 뭐를 늘리는 거죠? 뭐를 늘리는 거죠? 요 앞에 뭔가 우리가 정축이라는 말 속에 이게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진짜 좋은 문제가 되는데 바로 저를 보십니다.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리는 거야. 뭐를 늘리는 거다? 자, 앞에 여기 이게 들어간다고.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리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를 했죠. 85, 100 이렇게 했는데 100이 올해 20에 출제가 됐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 주거 전용 면적이 100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면적이 붙는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한번 해보자면 이게 이제 한 30년, 40년 막 지났어. 이 아파트가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뭔가 리모델링을 하고는 싶은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단순한 대수는 하면 그냥 허가해줘. 일정 요건만 구비하면 해주는데 정축을 하고자 할 때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15년이 지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을 무한정 늘리게 하지는 않아. 주거 전용 면적을 30%가 기본이야. 몇 프로?
그럼 30% 같으면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리는 방식은 만약에 이 아파트가 전부 100제곱미터였다. 전부 100제곱미터였다면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릴 방법 이거밖에 없지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요거를 얼마까지 늘릴 수 있다고요? 30제곱미터를 늘리는 거지 뭐. 이게 정축행위라니까요. 그럼 이쪽도 이제 늘릴 수 있죠. 이렇게. 얼마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이쪽도 다 3. 이게 전형적인 정축행위예요. 정축행은 뭘 늘린다?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린다. 그게 바로 1번 있고 이제 2번이 있는데, 자 봅니다. 리모델링은 읽어보면 건축물의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행위인데 1번이 대수서지나. 1번이 대수서 맞죠? 2번 동그라미 이제 보물찾기인데요. 5째 줄인가에 보면은 정축하는 행위라고 딱 돼 있죠. 5째 줄에 막 앞에 글자가 많은데 다 무시해버리고 뭐 하는 행위다. 정축인데 빨간 게 지금 색실이 2개가 있죠. 몇 년? 이게 기출 문제고요. 몇 퍼센트? 참 무지. 근데 앞에 여러분들 그 30% 앞에 뭐가 붙었단 말입니다. 뭐의 30% 이내죠? 왜 그 주관식 문제 나온다고요?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 이내다? 30이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정축행위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각 세대마다 주거 전용이 좀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그냥 늘린 게 아니겠죠. 깨끗하게 했겠지. 그럼 뭔가 좀 그 옛날 집보다는 좀 쾌적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축행 리모델링이야. 맞습니까? 이게 무슨 행위다? 정축.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옆에다가는 정축행위라고 적으면 좋아요. 2번 동그라미 옆에가 바로 무슨 리모델링이다? 정축형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축형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적었습니까? 적어놓고 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볼 때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돈이 된다며.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여기까지 허용이 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 이걸 이렇게 늘리도 좋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요. 이거를 안 하고 각 세대별로 이렇게 안 늘리고 이렇게 안 늘리고 차라리 집을 더 짓자. 이렇게 집을 더 짓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반 분양을 하면 아마 이득이 나오겠죠. 리모델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그 이득을 갖고 뭐 여기 뭐 대수선을 한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지. 이게 바로 세대수 증강이라고요. 무슨 증강이다? 그것도 허용해 주겠다는 뜻이죠. 책 보지 마시고 들어봅니다. 이걸 무슨 행위를 한다? 세대수 증강이 되는 겁니다. 세대수 증강이 돼.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다. 근데 항상 이제 증강일 때는 규제를 하게 되는데 무한정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 세대수 면에서 기존 세대수 몇 퍼센트죠? 3번 동그라미에 몇 퍼센트죠? 15%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100세대였다면 아무리 많아도 몇 세대죠? 15세대까지 늘리는 거. 이게 세대수 증강이 되는. 자, 또 해놓고 저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깊은 뜻을 하는 게 좋아요. 기초과정에서는요. 전부 다 타치를 안 한다. 타치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요 세대수 증가행은 당연히 정축행이 되는 거야. 정축행은 허용이 안 되면 세대수도 증가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먼저 무슨 말이냐면 7번 봅니다. 보면 그러면 이 세대수 증가행은 물론 세대수 면에서는 몇 퍼센트죠? 15%일지 모르지만 항상 15%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각각 30제곱미터씩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30제곱미터 각 세대별로 늘릴 수 있는데 이것이 100세대였다면 이거 곱하면 얼마죠? 3,000이죠. 3,0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만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세대수를 늘린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3번 동그라미를 가로를 두 개실 건데 보면 위에 따른 자 그다음 가로합니다. 각 세대부터 가로. 각 세대의 정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까지 가로 닫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맞죠? 그럼 3,000제곱미터 범위에서만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대수 면에서는 기존 세대수 몇 퍼센트죠? 15% 이내만 가능. 이게 바로 세대수 증강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가로 속에 보면 세대수 증강을 하자 이래 되어 있죠. 줄 쫙 긋습니다. 빨간 거로 줄 딱 긋습니다. 그게 이제 세대수 증강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또 들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차례차례 하는 겁니다. 단순히 대수서만 하는 것도 있고, 예? 주거 전용 면적만 늘릴 수도 있죠.
그런 정축행도 있지만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리는 김에 그 한도 내에서 세대 수도 증가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입주자 입장에서는, 즉 소유자 등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또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래 하려면 지금 그림을 제가 일부러 옆에다 딱 그렸는데 이거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서 세대 수를 늘려서 옆에다가 막 집 짓는 땅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땅일 수도 있잖아. 이럴 때 그걸 사서 하려면 또 부담이 되니까 줄고차게 주장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수직으로 세대수를 좀 올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위로 올려버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위험하지. 위로 올리는 것이, 이미 아파트가 들어있는데 낡은 아파트에다가 세대수를 증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물론 있지만, 수직으로 증축을 해서 세대수를 늘린다든지 청수를 이렇게 늘리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허용을 안 해주다가 지금 허용해준다. 몇 층까지만 해준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기역의 A, B를 딱 묶어두시고 발표합니다.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이다.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몇 개 층까지만 3개층이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짜리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몇 개 층까지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건 땅의 문제를 내가 볼 때 해결해 주는 거지.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수직정주행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출문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니은인데, 수직정축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에 뭐는 있어야 된다. 구조도입니다. 구조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도를 딱 보니까 이거 정축을 하기에 좀 뭔가 힘들다 하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구조도를 딱 보고 그나마 해야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구조도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모습만 했고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됐던 거다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쫙 나온다. 종합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자, 첫째, 아무 말이 없으면 뭐다? 이건 별 규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노란색 정축행은 뭐를 늘리는 건데, 주거 전용 면적을 늘리는데 이거는 요건이 두 개를 요구한다. 몇 년은 지나야 된다. 적어도 15년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몇 %까지만 30%가 원칙적이다. 그 범위 내에서 되는데, 정축행을 하는 김에 세대수 증가도 허용이 된다 물론. 근데 기존 세대수 몇 프로? 15%까지만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직 정축행도 되죠. 그때 정축의 의미는 사실은 층수를 높이는 거야. 층수를 늘리는데 15층 이상일 때는 3개층까지는 해주겠다.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 근데 수직 정축이 위험하기 때문에 신축 당시에 뭐를 갖추고 있어라. 구조.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아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4페이지가 또 봅니다. 덤성덤성합니다. 24페이지가 바로 도시생활주택이고, 이것도 역시 또 주관시무자 나왔던 겁니다. 올해. 몇 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이 되고, 또 무슨 규모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돼야 되고, 또 무슨 지역이다? 도시생활주택이, 도시지역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세 개의 요건을 구비하면 일단 도시생활주택이 되는데, 기본 과정할 때 좀 상세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 종류 정도는 지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류는 세 종류가 있을 뿐이다. 무슨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먼저 따져보고, 원룸형 주택이 아닌 도시생활주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다. 이런 정도를 좀 알아두십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덤성덤성 할 건데, 자, 아까 우리가 사업주체를 이야기했죠. 사업주체 속에 국가 등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국가 등이 아닌 자는 등록하죠. 저 같은 사람 등록을 하는데 항상 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넷째 줄인가에 보면 1번 동그라미.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밑에 보면 등록하라고 돼 있지. 맞죠? 근데 그 호수가 바로 2번 동그라미에 기역이 있고 니은이 있죠. 단독주택은 몇 호다? 20호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공동주택은 몇 세대다? 20세대입니다. 이것도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20호, 20세대 이상일 때 연간 20호, 22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하면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한번 사례 문제 한번 해봅시다. 저는 국가 등은 아니죠. 제가 이제 뭔가 좀 꿈이 하나가, 예를 들면, 야, 2020년도는
제가 집을 이제 여기 부평구에다가 한 10세대를 고급 아파트를 건설해 가지고 분양해서 좀 돈을 벌이고 싶어요. 2020년도에 딱 10세대를. 그럼 등록하고 해야 된다, 등록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거지. 연간 네토라고요? 20호 20세대가 되니까.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좀 크게 한다 해서 이제 한 100세대 규모의 공동택 건설해서 제가 좀 제법 크게 한번 해보고자 한다. 이럴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등록하죠? 시군구 승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장관이 되는 겁니다. 두째 줄 있죠? 1번 동그라미 두째 줄이 보면 누구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자, 됐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정도. 한 장을 넘기면 또 두째 줄이 있는데 이것도 또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두째 줄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3번 양갈로 찾아왔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언뜻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 호 몇 세대 이상일 때죠. 원칙적인 모습. 30호, 30세대. 이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거만 체크를 합니다. 기초과정에서는요. 됐습니까? 그래서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이제 비교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거의 안 나오는 해가 없는 파트가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 종류죠. 하나가 뭐죠? 지역주택조합.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 세 번째는 이 공통점이 인가라고요. 아까 우리가 인가를 말씀드렸죠.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22회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보면 1번 동안 설립 절차 1번이 보면 많은 수 구성원이 주택을 설립하거나 주택을 참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하여튼 뭐를 받아라? 인가를 받아라. 근데 누구의 인가를 받아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래 돼 있죠. 분명히 그래 돼 있죠. 이 사람을 뭐라 하자 앞으로? 이하 뭐라 한다? 시군구청장 하자. 그게 주택법에서 앞으로 시군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특특시군구청장이에요. 그게 건축법상 허가권하고 똑같다고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특시군구청장 꼭 좀 알아두자고요. 특특시군구청장이 인가권자야. 맞나요? 그래 됩니다. 근데 표현은 뭐라 하자 앞으로? 시장, 군수구청이 하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도 아주 자주 나왔던 조문인데 특별히 국민주택을 막 공급만 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유일하게 봐줍니다. 인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이것도 출제가 이게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정도만 합니다. 이게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제 요 정도 하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생략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요 정도 할게요.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몇 장을 넘기면 35페이지가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합니다. 35페이지부터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3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올해도 또 출제가 됐던 게 바로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법 규정에 따라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누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주체가 해야 되고, 사업주체가 하다가 요구하면 3개월이나 입대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걸 지금부터 합니다. 그럼 의무관리는 뭐냐 하면 우선은 의회가 몇 세대 이상이죠? 300세대 이상하면 틀린다고요.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왔다고요. 150세대 이상입니다. 아니, 용어 정리해서 우리 주관식 문제집에 그대로 있어. 이거 바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의의가 보면 몇 세대 이상이다? 그래, 15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0세대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300세대 이상은 당연히 의무관리가 맞지만 150세대 이상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의에 보면 150세대 이상이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몇 세대 이상이다?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서도, 그게 다시 말하면 저를 봅니다. 150세대 이상이라고 해서 항상 또 의무관리가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중에서도 이래 돼 있잖아요. 중에서도
해당 공동주택을 네모합니다. 쭉 줄였습니다. 색칠이 되어 있네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가 그에 물어보면 주택관리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물론 주택관리사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칠판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은 의무관리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의무관리 대상의 가장 큰 특색은 뭐냐면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누구를 반드시 두라고요? 누구를 반드시 두라고요?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를 반드시 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가 바로 관리 주체예요. 전문적으로 관리한 자 줄자 껐죠? 거기다가 뭐라고 적는다? 관리 주체라고 적으시라고요. 관리 주체가 되나옵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이 사람을 관리 주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가 5종류가 있다고요. 자치관리일 때는 아까 누구를 했죠?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위탁관리일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관리업자가 되지. 반드시 그게 관리주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누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리주체.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보자 말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리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관리주체가 없지. 없어도 되는 거잖아. 없어도 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돼. 이게 관리인이라고요.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 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관리인이 된다. 관리인이 된다 이 뜻이.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돼 있죠. 거기에 관리 주체라고 적었습니까? 관리주체를 두고 그 다음에 자치의결기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등 일정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자치의결기구가 뭐예요? 이게 입대이잖아. 입대를 반드시 둬야 되는 거야.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입대를 구성해야 된다. 맞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입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입주자, 줄여서 적을게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가 있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면 입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사람. 내가 너무 큰 이야기를 했나?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사람. 회장 왜 겁을 먹습니까? 회장이지. 회장이잖아요. 회장이 됩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입대는 혹시 단체입니까? 단체잖아, 단체. 사람의 단체예요. 그걸 사단이라 그래. 사단 났다 그거 말고요.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 한다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설립등기가 해보면 사단법인이 돼보는 거야. 이거는 기출문제였습니다. 이거는 법인은 아니야. 입대는 설립등기는 안 하거든요. 이거는 법인 아닌 사단이지. 항상 단체는 대표자가 있다고요. 대표자가 누구자고요? 반드시 한 명을 선출해야 되죠. 이거 일정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노란색 같이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해보면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자치의결기구로서 입대를 둬야 되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당연히 입대를 준다면 회장은 반드시 한 명 있어야 되지.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면 입대가 없죠. 회장 없어도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과 대체되는 단체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죠? 이게 관리단이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관리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하면 집합건물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법이 무슨 법이죠? 공동택관리법이고 여기 이제 집합건물법이 있는데 이 집합건물법도 줄여서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집합건물 아까 제가 일부러 그래 했어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집합건물 속에는 공동주택 들어가죠. 공동주택이 아닌 것도 들어가죠. 그 모든 것을 집합건물에 대한 일반법이 집합건물법이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집합 건물 중에 특별히 공동주택을 별도로 만든 법이 이거야. 이게 특별법이지. 특별법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 대한 특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니까 업무관리 대상일 때는 뭐를 구성하라고요? 입대를 구성하라. 그러면 특별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적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요 집합건물법에 보면 이거는 당연 설립이야. 가만히 있어도 설립이 돼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두 단체는 둘 다 단체거든요. 사람의 단체인데 이 두 단체는 역할이 비슷해. 하는 역할이 똑같지는 않는데 비슷하다. 입대 역할을 하는 단체가 뭐다고요? 관리단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대관리법이나 실무를 공부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 것이 입대 딱 했는데 가로 해가지고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누구를 말한다? 그게 관리단이 돼야 되지. 단체니까. 예? 입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를 딱 해가지고요. 입대 자리에 입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입대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그때는 관리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회장의 인감 이런 말이 나와. 회장의 인감이 막 들어가는 조문이 있잖아요. 이런데 입대가 없으면 회장도 없지. 가로 업무관리 대상이 공동택이 아닌 경우는 누구를 말한다? 이 자리에 누가 와요? 관리단장에 있는 사람은 없어. 그게 관리인이라고요. 이런 조문이 되는 것이.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관리인이 되는 것이고. 똑같아. 관리주체가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항상 업무관리일 때야. 업무관리일 때는 관리주체가 있으니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도 있잖아. 공동택인데 그럼 또 가로 해가지고 관리주체 자리에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누구를 말한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기초과정에 이걸 딱 잡아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때마다 외우는 것보다는 아주 원칙만 딱 알아나면 되죠. 다시 입대의 가로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 누구를 말한다? 관리단. 맞죠? 관리주체 가로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뭘 말한다? 관리인. 회장 가로 업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의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업무관리 대상 공동택이라는 것은 몇 세대 이상이다? 일단은 150세대 이상인데 반드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인 관리주체를 둬야 되죠. 자치역일기구 뭐를 두라고요? 입대를 두라. 그런 규모가 양갈로 2번이라고요. 양갈로 2번을 보면 업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범위는 성장기가 설치됐든 안 됐든 간에 하여튼 무조건 300세대 이상이면 업무관리죠. 근데 이제 150세대가 들어가는 것은 2번, 3번, 4번인데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성장기가 설치됐다든지 또는 150세대 이상인데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라든지 또는 무슨 방식? 지역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4번이 바로 이른바 주상복합이야. 뭐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데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다? 15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업무관리라고. 그럼 업무관리가 이제 범위가 넓혀질수록 여러분들 유리하겠죠. 넓혀졌다고 했죠, 제가 지금. 그래서 그것이 아주 별표 두 개를 하는데 5번이 신설된 겁니다, 이번에. 5번이 현재 추가된 거지. 업무관리 대상 이제에 추가된 것인데 이래 돼 있죠. 위 1에서 4까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규모가 100세대일 수도 있죠. 100세대 규모인데도 이런 뜻이지. 100세대 규모 정도인데도 자, 동그라미 핀다. 누구 등이 입주자들. 그럼 아까 입주자 등이 누구를 했죠? 입주자도 있고 중요한 사실은 사용자도 들어가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표, 동의해서 정하는 공동주택도 업무관리가 되는 거야. 자, 이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이 아직 안 나왔지, 당연히. 왜냐하면 시행일이 요게 4월 24일이거든, 내년도. 그때 돼서 이제 출제되면 반드시 출제된다, 이거는. 맞죠? 그때 한번 기다려보자는 뜻이죠. 어쨌든. 네. 자, 그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입주자 등이, 방금 얘기했지만, 기존적인 1, 2, 3, 4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입주자 등이 동의를 해서 자, 우리는 업무관리를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좋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신설이 되었다. 맞죠?
자, 그런데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 분이 뭐 들어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이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도 배치해야 되죠. 주택관리사 등도 배치를 해야 되지만, 그죠?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 같은 걸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관리 방식이 결정이 되었어요. 결정은 누가 하죠? 이게 또 22의 기출 문제야. 관리 방법이 결정은 누가 하죠? 전국적으로. 자, 1 입주자입니까? 1 입주자 대표회의입니까? 안 그러면 2 입주자입니까? 3 입주자 등입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아니라고요. 입주자 대표회는 의결기구에 불과하고 최종 모든 중요 결정은 다 입주자 등이 한다고요. 좀 전에도 입주자 등이었잖아. 입주자 등이 우리는 의무관리로 하자라고도 하듯이 모든 중요사항 등은 입주자 등이 정한다. 맞죠? 맞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입주자 등이 우리 아파트는 자체 관리를 하자, 위탁 관리를 하자라고 가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겠지. 맞죠? 그럼 가반수 동의가 있어서 자체 관리를 하기로 했던 혹은 위탁 관리를 하기로 했던 결정이 딱 되면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 누가 통지를 해주죠? 요 사람이에요. 입대를 대표한 회장이 사업주체한테는 통지를 해줘요. 왜냐하면 사업주체가 이때까지는 관리를 해왔잖아. 예? 우리가 이제 입대에도 구성이 되었고 자치관리로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야.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알려주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하느냐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야, 우리 아파트 이제 자치관리를 하기로 했다. 위탁관리인데 누군가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다라고 신고를 한다고. 누가 의무자죠? 이 사람이야. 누가 의무자다? 이 사람이 입대를 대표하니까 이 사람이 관리 방식이 결정됐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통지하고 지금 같이 외워버립시다. 나 다시 상세하게 할 건데 누구한테 통지하고 사업주체가 이제 인계할 수 있도록 통지도 해주고 시군구청장한테 뭐 한다고요? 신고를 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왜 제가 이걸 지금 하느냐면 기존에서 하느냐면 좀 전에 의무관리가 늘어났죠. 늘어날 수 있죠. 그렇게 100세대 정도 규모가 있는데 의무관리가 아니었다가 일정 수가 동일해서 우리가 의무관리를 하기로 하자라고 했다면 신고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의무관리 규모는 아니었는데 신설 조문에 따라 우리는 의무관리를 하기로 하자라고 결론이 났죠. 똑같이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신고는 누가 하죠? 아니 근데 회장이 없지. 의무관리가 아니니까 회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신고는 하기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논리를 알면 되는 거야. 이게 신설이 됐다니까. 한 장을 넘깁니다. 37페이지를 지금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법률이 이제 이미 나와 있는데 9번 진짜 중요하다. 별표 한 2개 두시고요. 9번 양갈로. 제목이 뭐예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색칠이 조금 이제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 읽어볼게요. 1번이 보면 법 2조 1항 2호 마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신설된 조문이 아까 의무관리 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일정한 수가 동의를 하면 의무관리가 되죠. 그 조문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에 누구는 돼 있죠. 이 색칠이 됐으면 진짜 좋았었는데 관리인이라고. 관리인 누구? 관리인 동그라미 칩니다. 다른 거 가로는 무시해야 됩니다. 관리인은 그로부터 넷째 줄인가에 넘어가면 다섯째 줄에 색칠이 돼 있어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뭐를 이게 전환신고야. 일반 신고가요. 이거는 뭐죠? 우리 아파트는 이제 의무관리가 아니었는데 의무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신고를 누가 한다고요? 이 사람이 한다고. 이 사람이 누가 한다? 관리는 한다고. 그리고 자, 또 들어봅니다. 집합건물법 지금 중요한 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자,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는 항상 선임해야 되는 게 아니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회장은 반드시 한 명을 선출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선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만 해야 돼. 근데 구분 소유자가 10명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보통 구분 소유자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구분 소유자가 뭐 10명은 넘지요. 당연히 아마 관리인이 선임될 것 같아. 근데 이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결정이 됐는데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지. 못 할 수도 있죠. 관리인이 없다든지 했어요. 이럴 때 누군가 대신 해라고요. 그게 그 다음 조문이야. 단수 조문입니다. 다만 관리인이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하지. 입주자 등의 몇 분의 몇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 거야. 관리인이 원래는 전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안 할 때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의 몇 분의 몇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서 할 수 있죠. 이런 걸 미리 알아보자 우리는요. 중요한 사항을 지금 했습니다. 연서할 수도 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의무관리를 했습니다. 의무관리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입대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치역 일기구가 있는 37페이지 보면 입대위가 이제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번 양갈로 보면은, 내용 속에 입대위는 몇 명 이상으로 한다. 4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죠. 근데 이 동별 대표자가 아무나 안 되죠. 네? 결격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 돼야 되고 한 장을 넘기면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고요.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셋째 줄에 이게 기출문제, 변형돼서 나왔던 문제죠. 기억이 보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아까 했던 것처럼 최초 구성일 때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는 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출이 되었고 됐습니까? 그래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도 또 22의 기출 문제여서,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한다. 그럼 틀렸다고요. 조심해야 된다.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게 22의 기출 문제였죠. 엄청 제가 강조했던 틀렸지. 관리규약은 누가 정한댔죠? 아까 입대위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입주자 등이지. 그게 오른쪽 페이지 밑에서 5째 줄입니다. 2번 동그라미 찾았나요? 그래서 제가 색칠을 해놨잖아. 누구는 돼 있죠? 입주자 등이다. 그냥 모든 중요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입주자 등이 하는 겁니다. 입주자 등은 그 대신에 뭐를 참조해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뭐를 정한다? 관리규약을 정한다고요. 맞죠? 그럼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정해야 됩니까? 아까 했죠. 그게 1번 동그라미라고. 1번 동그라미 색칠이 돼 있잖아. 누구는 돼 있죠. 시도의사는 밑에 뭐를 정해야 된다.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된다. 그럼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누가 정한다 했죠? 인천광역시장이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놓으면 그 준칙을 맞춰가 참조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한다고요. 맞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봅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보는데, 40페이지에 보면 하자보수가 있죠. 네? 오른쪽 페이지 보면 3번 양갈로에 보면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의무자 있죠. 그럼 하자보수 보증금이 뭐죠? 왜 예치를 하죠? 하자보수 보증금은 결론이 그겁니다. 하자보수 의무자는 누구예요? 하자보수를 해줘야 될 의무자가 사업주체가 원칙적이잖아.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줄 우려가 있죠.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면요. 그래서 미리 조금 생생할 때 예치하는 돈이 뭐죠? 하자보수 보증금이라고. 그럼 당연히 누가 예치를 하죠? 원칙 사업주체 부담한다. 맞죠? 이걸 어느 정도 강조를 들어봅니다. 강제하기 위해서 예치 시기를 미리 딱 정해놨어. 언제까지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사용검사 시까지야. 완공이 되면 뭘 받아야 됩니까? 책이 없어 들어봅니다. 완공이 되면 뭘 받느냐 하면 사용검사를 받거든. 사용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검사 시까지 사용검사건자 명의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예치해서 정서를 줘야 사용검사 해주는 거야. 맞죠? 그러면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죠? 사용검사건자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주로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했다고 해서 자기 돈은 아니지. 나중에 언젠가는 입대가 구성이 되겠죠. 그럼 입대 명의로 바꾼다고요. 그럼 전국적으로 누가 컨트롤하죠? 입주자 대표해서 막 최대 10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하자 보수를 깔끔하게 해줬을 때 그 돈을 법으로 정한 프로테이지를 내준다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이해가 안 돼도 관계는 없는데 큰 흐름이다고요. 그럼 하자 보수 보증금은 누구 돈이다? 누가 내는 돈이다? 사업주체가 내는 돈이야. 근데 하자 보수를 못 해줄 의뢰가 있어서 예치하는 돈이잖아요. 그럼 하자 보수를 다 해주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야.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그럼 그 돈을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누가 그 돈을 컨트롤한댔죠? 아까 입대위가 하는 거야. 그래서 입대위가 하자 보수와 관련되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선정도 하지만 집행도 한다고요. 근데 할 때 하자도 아닌데 그 돈 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자 보수 보증금은 하자 보수로 확정이 되어야 쓸 수 있는 돈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야. 하자인지 아닌지는 입주자 측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하자가로 판정이 돼 보면 그 돈을 쓸 수 있지만 하자로 판정이 안 되면 못 쓰죠. 근데 하자가 아닌데도 주요 시설 교체 보수를 위해서 미리 적립하는 돈인데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맞습니까? 이게 두 가지를 꼭 비교하셔야 돼. 하자 보수 보증금은 누가 내는 돈이고 사업주체가 내는, 원칙적으로 내는 돈이고 장기 수선 충당금은 사업주체 내는 돈이 아니죠.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를 위해서 미리 돈을 누군가가 내는데 누가 내죠? 입주자라면 틀린다고요. 입주자 등하면 더 틀리고 소유자라고. 이건 소유자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진짜 출제 많이 됐습니다. 이거 10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4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42페이지를 보면 중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이해가 잘 안 돼도 싹 한번 들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죠, 중간에. 1번 양갈로 별표 한 5개도 됩니다. 진짜 중요하고 자주 나왔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적립인데 색칠되어 있는 걸 보면 누구는 돼 있죠? 관리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관리주체가 누구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된다. 소유자라고요. 소유자. 집주인 보고 하는 것이. 그 와이프 보고 하라면 안 되는 거야. 만약 이것이 입주자 같으면 저 와이프, 제가 이제 소유자면 와이프도 돈 낼 의무가 있는 거야. 제가 못 내면. 근데 그거 장기수선 충당은 그렇지 않다고요. 누구만 의무자다? 그럼 누가 징수 적립해야 된다? 관리주. 그럼 관리주체가 이제 징수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이게 가태료라고. 500 가태료야. 얼마의 가태료라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행을 잘 못한다. 관리주체가 법으로 정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안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태료를 부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엄청 많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완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라는 말은 아닌데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돈이죠. 하자보수 보증금은 누가 내는 거고 사업주체가 내는 돈이다. 근데 이거는 누가 징수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낼 수밖에 없어. 사용검사 받을 때까지, 신청할 때까지는 돈을 내놔야 되니까 안 내면 사용검사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는 강제가 돼 있는 거지, 간접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장기 수선 충당금 누가 내야 되는데 소유자가 내는데 돈 내고 싶은 사람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을 해야 된다고요. 맞죠? 근데 그거는 징수적립한테 큰 돈은 아니지. 많은 안팎일 것 같은데 언제부터 징수적립하느냐 하면 완공되면 생생한 거잖아. 바로 적립하는 건 아니고 1년이 지난 날이야. 몇 년이죠? 사용검사 받고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날부터 계속 조금씩 모든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용도는 다르다고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일 때 쓰는 돈이고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는 하자하고 관계가 없이 주요 시설 교체 보수를 위해서 적립하는 돈이죠. 그게 이제 이게 분쟁이 발생하는 거야. 공동주택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에서 뭔가 흠이 있는데 하자면 무슨 돈으로 써야 되고 하자보수 보증금. 그죠? 하자가 아니면
장기 충당금을 써야 되는. 이게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고요. 됐습니까? 큰 흐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바로 봤던 바로 밑에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 다섯째 줄이 올해 주간식 문제 나왔습니다. 아니다. 다시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또 주간식 문제 나왔어요. 22에. 보면 이 등록을 아까 한대 했죠. 주택관리업자는. 이게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가 되게 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몇 년? 이런 게 다 출제가 됐다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오늘 진도에서 6문제 나왔어. 22의 기출 문제가요. 상당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46페이지부터 하도록 할게요. 46페이지. 46페이지가 법이 뭐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다음 주에 합니다. 핵심적인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참 첫날인데 상당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